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토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요즘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윤지연 씨 혹시 일본 여행 좋아하세요? 뭐 가까우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여행지 중에 하나긴 한데 저도 안 간 지 되게 오래됐네요. 오. 아니, 네. 근데 왜 앞뒤도 없이 오늘 계속 갑자기 일본 얘기인 거예요? 일본 얘기를 제가 왜 꺼냈을까요? 아, 오늘 주제가 왠지 일본과 관련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임용환 박사님 그리고 임철균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임 박사님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 탓이 아닙니다. 왜요? 임 박사님 너무 바쁘세요. 제 탓이 아닙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또 연구를 하고 계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냥 갇혀 살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님, 생각해보니까 저희 이 리허설 하다가 알았는데 같이 임시셨어요. 네. 근데 한글만 같을 뿐이에요. 아, 한자는 달라요. 본이 다르세요? 네. 그리고 저는 반가운 게 이 두 분을 이렇게 같은 샷 안에서 보는 것도 처음인 거잖아요. 따로는 자주 뵀었지만 네. 요렇게 방송에서는 봤지만. 요렇게 넷이 모인 적은 또 처음입니다. 굉장히 저 오늘 기대가 되거든요. 임 박사님이 네. 사실 저의 시작이자 저의 미래의 모습이세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관생도 딱 시작할 때쯤에 역사 땡땡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네. 고수 전쟁을 임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하신 거를 보고 제가 군사사학과를 선택을 했거든요. 와 멋있다.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한 샷 안에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좋습니다. 두 분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를 하실 텐데 오늘의 주제 바로 가볼까요? 네,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Z세대가 상사로 모시고 싶은 역사적 인물 1위는 빠밤. 저는 너무 잘 알아서요. 네. 아니 모른 척 하고 싶어도 사실 저도 알아버렸어요. 전 너무 잘 알아요. 네,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네, 일본 전국 시대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오다 노부나가 인물 탐색입니까? 아니면 전국 시대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오다 노부나가를 포함한 여러 다이묘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그들이 어떻게 용쟁호투를 벌였는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극적으로 대비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울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했고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으면 벤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고 저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떠도는 이야기인데 오다 노부나가를 일본의 역사적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제는 민주적인 리더가 돼야 되는 게 1순위인데 일본이 우리보다 뭐 그렇다고 민주화가 안 된 사회도 아닌데 네. 왜 저걸 좋아하는지 진짜 신기하네. 저는요 프리랜서 방송 일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허준 씨 성격이랑 비슷하긴 해요. 그래요? 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저희 와이프가 항상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 저희 와이프가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진짜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일본 이 그 분위기가 워낙 그 사회는 규칙이라는 게 정말 헌법? 법이에요. 뭔가 규정에 관한 억눌림 속에서 하니까 리더도 규정을 깨트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지시도 잘 안 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과 거래할 때 제일 잘 당하는 게 맞아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기다렸다가 다음날 또 찾아가는데 네. 걔들은 되게 그게 거절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좀 어려운 문화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호한 게 없어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해주는 상사를 1순위로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제 짐작에는. 그러면 전국 시대 일본도 지금의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나요? 많이 다르겠죠. 당연히 많이 다르죠.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전국 시대라는 거는 우리가 사는 그런 현대 사회가 아니라 일단 신분제 사회고 또 하나는 공건제 사회죠. 어쨌든 일본도 지금은 중앙 집권이 돼 있는데 사회 자체가 지방 영주들이 분립하는 봉건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게 한국하고 중국보다 훨씬 분권적인 게 강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일본사에 관심이 많다가도 일본사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남 얘기가 아니라 제가 사학과 다닐 때 진짜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일본사였어요. 근데 왜냐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 그 사회 모습이 안 그려지니까 네. 우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것 같으면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본사를 연구하기 제일 어려운 건데 사람들은 사실 그 말이나 행동 속에서 그 배경을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야 나갈 때 꼭 문 닫고 나가라. 그럼 우리는 되게 겨울 추울 때가 많으니까 문을 닫고 나가라. 문을 열리면 이제 바람이 들어와 춥다. 이런 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문 열어놓고 나가라 또는 문 닫아놓고 나갈 때 우리하고 배경이 다른 거야.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이 많아서 신발 신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떤 나라는 진해 뭐 독뱀이 많아서 신발 신고 나가라는 뜻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다른 나라 역사는 이해하기 힘든데 일본은 이게 중앙집권이 아닌 분권제다 보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무사계급, 뭐 군웅할거 이런 다이나믹한 스토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또 흥미진진하긴 하죠. 뭐 승명 나오고 막 그러니까. 전국 시대라는 말은 한반도에는 없는 말인 거죠. 우리도 뭐 승병 있고 군웅할거 무사가 조금 있던 시대가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빨리 중앙집권화가 됐죠. 근데 여기는 15세기, 14세기까지 이렇게 항쟁을 하니까 재미는 있는데 이해는 잘 안 되는 거죠. 저희는 그냥 뭐 왕, 벼슬아치, 사대부 그리고 일반 농민 상인 뭐 그리고 노비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구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국 시대 가지고 기준을 하자면 일단 천황이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실제로 천황이 실권이 없으니까 쇼군이라고 장군 이런 이제 막부 군사 통치자가 있고 그리고 지방의 영주들이 쭉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승려, 무사, 농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계층, 집단을 형성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잖아요. 어떤 동, 구, 시, 뭐 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별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위에 왕 혹은 뭐 대통령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럼 일본은 이 권력 구조를 그러면 어떻게 나누면 돼요? 원래 고대 왕국은 천황 중심으로 왕국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통일 왕국이 아니고 실제로 천황이 위원장 같은 것이고 그 밑에 이렇게 영주들이 분권화된 상태에서 천황이 권력을 가진 거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형식은 통일 왕국이에요. 근데 간단히 말해서 영주들이 세지는 거야. 그러면 누가 센 애가 팀을 만들었어. 다른 영주를 통합해서 와서 천황을 죽이고 자기가 천황이 됐으면 이제 우리처럼 왕조 교체가 됐는데 얘들은 또 그게 아니고 천황은 그냥 두고 자기가 쇼군 같은 게 돼가지고 그 밑에 있는 영주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막부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이런 게 생깁니다. 이해가 안 가네. 어차피 자기가 권력자인데 굳이 천황을 왜 놔둬요? 아마 이미 분권적이기 때문에 저 분권 있는 사람들의 연맹이란 말이죠. 천황을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되면 반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간접 지배이기 때문에 그 결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로 다뤄볼 시대가 무로마치 막부 시대인데 네.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쯤 되면은 이제 집화법이 이양법으로 바뀌고 그래서 막 생산력이 올라가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 후기 때 이미 이양법이 도입이 됐더라고요. 그게 모내기에서 옮기는 거를 이양법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집화법은 그냥 씨 뿌리는 거예요. 그냥. 아, 돈에다가 이렇게 아무데나 뿌려놓고 잘하는구나 잘 자라나 이게 집화법이고 이양법은 어느 한 곳에서 모를 일정 기간 키운 다음에 네. 그걸 갖다 심는 거죠. 네.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생산력이 비교가 안 되게 올라가요. 아. 그때 이 시기쯤 되면은 서일본에서 이모작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경 사회에서 이렇게 생산력이 올라간다는 건 좀 돈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존에 원래 기존에 슈고다이묘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슈고다이묘라는 사람이 쇼군으로부터 지역을 일단 할양받아서 그 일대를 통치하는 비슷한 개념인데 이 사람이 혼자 다 해먹던 거를 그 밑에서 이제 생산력이 올라가니까 고쿠진이라는 무사층이 또 있었거든요. 지방 토호 세력으로 이 사람들하고 고케니는 이 쇼군하고 주종 관계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슈고, 고케진, 고케닌. 그러니까 슈고다이모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들어와야 될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요게 슈고 다이묘가 이렇게 권익이 침해돼서 흔들하니까 이 슈고 다이묘를 거점으로 간접 통치를 하던 쇼군도 권위가 흔들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전국 시대의 초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발점인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슈고 다이묘들이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대부분이 교토에 모여 살았거든요. 네.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자기 영지는 가신들이 대신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토에 모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음에 다이묘 누가 해먹지?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생각들. 가신들은 가신들 나름대로 다음에 주군을 누굴 뽑아야 뽑지? 내가 해먹지? 여러 가지 형태의 권력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생산량이 급증을 하면서 나도 재산 좀 있는데 나도 좀 있는데 라고 하는 세력들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걸 전국시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라마다 지역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천황이 통치를 하는데 이게 힘이 있으면 중앙 집권을 하겠죠. 힘이 없으니까 여러 세력을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어 통치를 하니까 그 중에 몇몇하고 합쳐서 중앙에서 강한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대개 결혼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한 두세 집안의 대귀족이 최상위에 있게 되는데 겐지가라든가 후지와라라든가 아주 센 집안하고 천황가가 결탁을 하는데 다른 거는 겐지가나 후지와라 같은 애들이 자기 영지가 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세력이 또 있다는 거죠. 요렇게 돼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 동맹이 유지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일단 내 편을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돼. 그럼 또 저쪽이 나를 칠 수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동맹을 맺었지만 항상 무서운 게 제일 센 애가 제일 무서운 애들이야. 걔를 또 견제를 해야 돼. 이걸 어떻게 견제하냐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 땅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허준 씨 영지가 있어. 나하고 제일 친한데. 그럼 도우면서 견제를 해야 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허준 씨 영지 내에다가 다른 세력 하나를 또 키우는 거지. 허준 2를 키워가지고 허준 2랑 내가 또 친하게 지내면 분열을 시켜서 내가 부려먹는 거죠. 아우 어려워요. 이거 해보면 다 하게 돼요. 자연히 하게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안 따라요. 그래서 이 방법을 못 써. 그런데 견제는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사원 세력 같은 거 키우는 거예요. 승려. 허준 2를 키우는 게 아니라 뭔가 꼭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거. 제일 좋은 게 종교예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점점 이제 사회가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 세력들이 막 성장한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구조가 복잡해지는 거죠. 전통 집안이 있었는데 내가 분열을 시킨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세력이 세죠. 누군가 밑에 허준 2, 허준 3가 알아서 자생할 알아서 나오는 거죠. 네. 허준 2, 허준 3가 아니라 이제 박준희도 나오고 이준희도 나오고 그렇지. 자체적으로 세졌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거 생산력이 발달하면 또 뭐가 발달하냐면 교역이 발달합니다. 그러면 옆 지방 사람들하고 연결이 또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허준 씨 다이묘인데 밑에 박 씨가 윤 다이묘 밑에 있는 김 씨하고 장사도 하고 그럼 세지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결합해서 여기를 해치우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허준만 패면 됐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너무 많은 것들이 올라온 거죠. 네. 근데 이쯤에서 생각하니까요.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런 봉건제의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현대 사회에 왔을 때 왕권제만 쭉 가지고 있던 나라들보다 정치나 외교를 훨씬 잘할 것 같은데요? 잘한다기보다는 주먹 다짐을 많이 하죠. 네. 재밌습니다. 좀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는 방식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복잡한데 중앙에 있던 천황이나 쇼군이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쟤들을 내 편으로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이젠 전국 조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묘 말고 밑에 있던 그 박씨 이런 사람들을 내가 또 관직을 줘요. 슈고 같은 건데 원래 호족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박씨가 좀 컸잖아. 네. 호족으로 만들면 안 되지. 의리가 그렇죠. 깨지니까. 그렇죠. 네. 이미 그럼 너가 장사 책임자 해라. 여기 치안 책임자 해라. 통치자는 허준 씨지만 경찰서장은 내가 임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입안에 회장, 부회장, 반장, 부반장만 있었는데 야, 너는 오락부장을 해라. 너는 청소반장을 해라.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 봐, 다 이렇게 따라.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닥치면 다 머리가 돌아가요. 당신이 분단장인데 내가 그거 안 건드린다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이 보면 분단장이야. 내가 함부로 안 바꾸지.
하지만 청서반장은 내가 임명하는 거지. 그리고 청서반장 협의회가 생기지. 그리고 선도부도 만들어. 선도부. 선도부가 좋네. 선도부 쭉 만들어서 허각 불면 선도부는 다 교토로 집합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이 허준의 위치가 애매해지겠네요. 그러네. 네. 그래서 처음엔 내가 세졌죠. 천황이 세져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애들이 더 세지는 거야. 왜냐하면 장사하고 교육하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허각부문을 달려가야 되냐. 그냥 저거 패고 우리가 이거 하자. 나한테는 안 덤벼도 여기를 덤벼요. 그래서 슈거 출신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슈거 출신들이 주로 많이 올라와요. 선도부가 갑자기 분단장한테 야 네가 뭔데? 이라고.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승병, 상인 이런 출신도 있는데 이쪽은 분단장을 대대손손 해오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좀 나약해지고 이쪽은 바닥에서 열심히 그렇죠. 실무를 뛰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의 다 교체가 돼요. 그럼 그게 전국시대가 된 거예요? 얘들이 이제 분단장 차지하니까 그다음 뭐 하겠어요? 대장을 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대장한테 덤비는 거죠. 쇼군 내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하면서 자기들끼리도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네가 왜 커? 이게 다 얽히고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선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네. 먼저 분단장끼리 통합 리턴 매치를 하고 네. 힘이 세지면 덤빈다. 선도부 16강에서 치고 올라온 애들이 8강 분단장을 다 매치를 붙고 4강에서 이제 대장 내놔 매치를 붙기 시작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전체 매치가 전국시대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박사님 말씀하셨던 슈고 그리고 고케닌입니다. 슈고는 지방에 있던 군사, 경찰권을 가지고 있던 행정조직이라고 박사님 말씀해 주신 듯이 보시면 되고 선도부장. 네, 선도부. 그렇죠. 선도부. 선도부장. 그러니까 선도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천황 직속에 선도부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그 대장 직속에 선도부가 있는 거죠. 대장 직속에 선도부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 세 명이 이 세 개의 파벌이 누가 더 해먹을 것이냐. 내가 더 해먹겠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커가는 거죠. 와 진짜 복잡한 시대구나 전국시대는. 이렇게 지방 세력이 교묘하게 분열이 돼요. 이렇게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가문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경제가 발전하면서 영주들의 권력은 커지고 또 쇼군의 힘은 약화되고 자꾸만 이런 것들의 반복이 얽히고 설키고 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거기서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터져요. 네. 우에스기 젠슈의 난인데 5대 쇼군, 무로마치 막부의 5대 쇼군 때 이분이 좀 정치를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좀 유들이 있게 유화적으로 잘 끌고 가다가 이 5대 쇼군이 후계자가 안 정해졌는데 사망해버렸어요. 자기 아들 이제 임명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가 아직 어렸던 거예요. 이 6대 쇼군 이름이 요시노리인데 네. 이 친구가 어릴 때는 숙노들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서 숙노 정치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숙노가 다른 그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 다른 세력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권 내에 있는 뭐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장관급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토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요시노리가 커지니까 자기 뜻대로 정치를 피는데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가독 상속에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각 가문이 자기들끼리 세습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요 땅 우리 거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하면서 너 가독하지 마. 내가 B 시킬 거야. 네가 왜 해? 이러니까 A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우리 전통적으로 세습해왔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관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 정치 기반이 얕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철권 통치를 한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 치면 그 선대 쇼군이 자, 이 땅은 네가 관리하고 이 땅은 네가 관리해. 그건 쇼군이 정해준 건데 자기네들 멋대로 네. 이거 내가 관리하던 거니까 내 아들한테 줄래. 네. 라고 멋대로 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쇼군의 힘이 약해지니까. 네네. 그걸 쇼군이 야, 다시 그거 바로잡기 다시 내가 위해. 다시 갖고 와. 네. 내가 정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딨어. 맞습니다. 라고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이 사람은 그냥 규정과 방침대로 한 거예요. 거예요. 그런데 듣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해오던 관습이 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거기다가 시간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1336년쯤 되면은
이때 간토 지방이 그 당시도 지금도 중요하겠지만 그 당시는 더 중요했어요. 간토 평야 유명한 포청지대니까 여기를 다스려야 되니까 가마쿠라부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막부에서 이걸 설치를 하면서 이 가마쿠라부의 장의 이름이 가마쿠라 쿠보예요. 이건 당연히 쇼군의 핏줄로 임명을 했겠죠. 네. 근데 지금도 도지사가 있으면 도지사의 보좌관이 있고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마쿠라 쿠보의 보좌관 역으로 간토 칸네이라는 직책을 만들었어요. 요 직책에 우에스기 가문을 임명을 해준 거예요. 쇼군이 임명해 준 거니까 당연히 쇼군의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우에스기 가문이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것처럼 또 지들끼리 세습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쭉 내려오다가 우에스기 젠슈라는 사람이 간토 칸네이 직을 이제 받았어요, 아빠한테. 나 이제 칸네이야 하고 딱 취임을 했는데 그 우에스기 젠슈의 밑에 있던 사람 중에 오다 씨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가마쿠라부의 출사, 그러니까 거의 출근해야 되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안 나갔어요. 출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가마쿠라 쿠보였던 모치우지라는 사람이 야, 니네 얘 왜 출근 안 해? 너 지금 계약 위반이야? 해가지고 우에스기 가문의 영지를 회수해버린 거예요. 모치우지 입장에서는 규정대로 한 거죠. 네. 근데 당한 우에스기 젠슈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우리 아빠가 준 걸 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항의를 하다가 안 되니까 사임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모치우지 저거 안 되겠다. 저거 한번 손봐줘야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반란 얘기가 쇼군에게 들어가니까 토벌해. 당연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마가 가문하고 우에스기 젠슈군이 붙어서 이마가 가문이 이겼어요. 그 젠슈는 할복하고 인생이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에스기 젠슈가 기존에 다스리던 우에스기 가문의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반란을 일으켰으면 거기서 병사들 다 뽑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시의 병사는 치안도 같이 관리했을 거 아니에요. 치안 공백이 발생하니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도 힘든 농민들이 이키, 밀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계속 벌어져요. 그러니까 모치우지 입장에서는 우에스기 젠슈의 기존 영지에서 발생하는 밀란을 제압하려면 어딘가에서 또 병력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안 공백이 또 생기고 거기에 또 이키가 발생하고 이걸 계속 토벌하면서 흔들흔들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는 사회가 성장했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이끼도 왜 나냐면 꼭 많이 뺏어가서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늘 역사를 그렇게 가르치는데 아무리 많이 뺏어가봤자 한계가 있어요. 재산이 적을 때는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110만 원을 벌었을 때 10만 원을 뺏기는 거죠. 그 이상 뺏어가면 굶어 죽으니까. 300만 원을 벌었는데 200만 원을 뺏어가요. 눈 돌지. 사실 이런 때가 이럴 때예요. 뺏어가는 양 굶어 죽는다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뺏어가는 거야. 그러면 분노가 터지는 거죠. 나 더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끼도 터지고 무사단,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또 터져요. 여기 또 하나 배경이 있는 게 성장을 했잖아요. 군대를 이제 많이 동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적인 전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욕망이 결합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단순히 못 살겠다, 나도 좀 살아보자라는 단순한 밀란인 이끼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치안의 공백 와중에 가만히 있어봐, 저 지역까지 내가 다 먹으면 내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권력 있는 힘들이 드디어 원정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 욕구, 네. 통합 욕구,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부 이런 게 있으니까 통합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성장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뭐 고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그게 창칼로 한다는 게 문제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는 성장 욕구는 다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주먹으로 하냐, 말로 하느냐, 법으로 하냐의 차이죠. 일본 중세 시대는 천황과 쇼군이 중심이 되어 다이묘들을 지배했다. 지방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나날이 다이묘들의 권력은 커져만 갔다. 다이묘들은 주변의 약한 세력을 병합하거나 동맹을 맺으며 군대를 확장시킨다. 천황과 쇼군의 힘은 나날이 약화되고
야심에 찬 다이묘들은 패권을 위한 전쟁에 뛰어든다. 그럼 이제 전국시대로 들어가기 위한 모든 밑밥은 다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뭐 뭔가 하나 빵 하고 터질 만한 신호탄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터진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온인의 난이에요. 아, 이름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7대 쇼군, 그러니까 이 앞에 폭정을 했던 6대 쇼군이 돌아가시고 7대 쇼군으로 요시카스라는 사람이 취임을 했는데 이때 이제 민초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채도 받아 쓰고 뭐 관에서 돈도 빌려다 쓰고 갚을 능력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청에 요구를 합니다. 우리 이거 전부 다 신용 깨끗하게 없던 일로 만들어 주세요. 오. 돈은 못 갚으니까 그냥 알아서 덕정령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계속 건의를 해요. 파산 신청 받아주세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민초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 돈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상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힘도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7대 쇼군이 이 덕정령을 발령해 버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쇼군가에. 6대 쇼군 때도 불만이 팽배해 있었는데 7대 쇼군 때 좀 바뀌었으니까 나아지겠지 했는데 또 불만이 생기고 이렇게 막부의 권위가 되게 심각하게 손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쇼군이 민초들이 우리 빚 좀 탕감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다른 권력자들의 눈치를 안 보고 네. 내가 덕을 베풀어 주마라고 자기가 탕감을 해버린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야 해줘 결제 딱 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돈을 손해 본 건 그렇죠. 다른 다이묘들이었던 네, 거죠. 힘있던 사람들이었던 네. 거죠. 이 당시에 양대 세력이 있었거든요. 야마나 소젠, 타케야마 요시로를 필두로 하는 야마나파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호스카와 가스모토, 시바 요시토시를 주장으로 하는 호스카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힘은 커졌는데 내가 쇼군가 한번 차지하면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서로 대립이 격화되다가 결국은 고려 합전이라는 전투에서 한번 붙었어요. 근데 여기서 야마나파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마나파가 천황가하고 쇼군가를 먹었어요. 오. 예. 그러면서 이제 장악하고 이제 내 세상이다 딱 이러고 있으니까 네. 라이벌이잖아요. 저거 두 눈 뜨고 못 볼 거 아니에요. 호소카와파가 비추 등 자기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9개 지역에 총동원령을 발령을 합니다. 근데 교토로 16만 대군이 집결을 해요. 오. 야마나파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 총동원령을 발령해가지고 11만 대군이 교토로 옵니다. 근데 16만, 11만 하면 이게 후세들이나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야 이거 뭐 화끈하게 붙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이 비슷한 규모의 이 정도 대군이 모이면 교착 상태로 빠져요 사실. 대부분 승부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둘이 격전은 계속 붙는데 네. 둘이 힘이 비슷하니까 결정적인 승리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이 상태로 11년을 교토를 둘러싸고 장기 11년을 싸웠다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거의 어떤 날은 나가서 돌 던지며 장난처럼 싸우기도 하고 버티는 거지. 아니 근데 11년 됐으면 사실 그 전에 한번 협상을 좀 할 법도 한데. 이거 약간 유럽의 용병단들 싸움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안 돼요. 권력이 없는데 어떻게 협상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11년간 싸우면서 교토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토 외곽에서 교토를 둘러싸고 싸웠거든요. 네. 교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초토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라 죽죠 이거. 네, 완전히 황폐화되고 도적대 들끓고 하니까 여기 안에서는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도 싸워보고 저기서도 붙어보고 그러면서 전선이 확장되니까 이 온인의 난의 교전의 영향이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각 지역의 다이묘들도 지금 총동원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자기 영지는 지금 비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끼들이 또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토의 다이묘들이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이끼 세력이 또 여기서 슬슬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던 와중에 1473년쯤 되면은 이 양측의 주장이었던 소젠 그리고 가스모토가 3월하고 5월에 각각 죽어버려요. 뭐 전사한 게 아니라 그냥 병사 또는 뭐 11년이면은 뭐 그런 말 모함으로 하죠. 가셨을 수도 네.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두 명이 죽으니까 연합군이 해체돼 버려요. 그러고 가니까 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익히 진압하고 자기들 세력 키우려고 하고
교토에서는 이미 초토화돼서 막부는 뭐 이름만 남아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이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세력들이 군벌화돼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국 시대의 신호탄으로서 빵 하고 쏘아 올라진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A라는 막부가 있었고 당연히 그 천황과 함께 있는 A라는 막부가 있었고 B, C라는 밑에서 가장 힘이 센 라이벌이 있었는데 B가 에이 나 못 참아 하고서는 A를 공격하러 가니까 C가 야 이거 제가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넘어가서 B하고 C가 피 터지게 11년 동안 싸우니까 A는 완전히 망가졌고 그렇죠. B하고 C하고 둘 다 수장이 죽었네 돌아가 하고 넘어가니까 전국에서 야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아? 라는 힘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전국 시대 시작인군요. 주요 다이묘들을 소개해드리면 현재 지명하고 당시 지명이 약간 다르니까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드려요. 아, 네네네. 현재 교토부 그리고 오사카부 사이에는 당시의 지명으로 기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미요시 가문, 로카쿠 가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로카쿠 가문의 대표적인 다이묘가 로카쿠 다카요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오다 노부나가는 현재 아이치현하고 나고야 일대의 지명 이름이 오와리였어요. 이 일대의 대표적인 가문이 오다 가문이었고 그 가문의 이제 대표적 다이묘죠. 현재 아이치현 일대를 당시에는 미카와라고 불렀어요. 이 일대는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리고 현재 시가현 일대 당시에는 오미라고 불렀는데 거기는 아사히라는 가문이 있었고요. 현재 나가노, 그리고 현재 야마나시 이 지역은 당시 이름으로는 시나노 그리고 가이 지방이었는데 뭐 통틀어서 간토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케타 가문을 들 수 있어요. 가이의 호랑이, 다케타 신겐이 대표적인 다이묘고 그리고 현재 니가타 지역에는 당시로 이름은 에치고였어요. 여기에는 나가오 가문, 우에스이 가문, 우에스기 겐신 들어보셨죠? 네. 신గిం과 계십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영웅 호걸들이라고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군사 제도하고 전투 방식 이때 당시는 어땠습니까? 일본의 그 전국시대 전투 방식은 전기 후기가 많이 다르고 이제 발전하는데 일단 전투의 기병은 이제 중간 계급이라고 직업 기사 비슷한 무사단이 있어요. 무사단도 상급이 있고 하급이 있고 또 이게 밑에 말단 보병이 있습니다. 이 말단 보병을 아시가로라고 하는데 이들이 서로 이제 주종 관계로 연결돼 있고 지역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아시가로도 직업군이나 해요. 그래서 처음엔 농민병이었다가 직업군이나 하게 되죠. 얘들이 보통 창병입니다. 일반 농민들을 징집해서 말하니까 보통 무기를 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까맣게 칠한 이 색깔 같은 거 쓰잖아요. 네. 왜 삭갔어요? 아마 저기 햇볕 같은 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단순하군요. 사실 투구 역할은 못 해줍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게 투구 역할하는 좀 강한 걸로도 만드는데 그것도 있고 이제 신분을 구별하려고도 했던 것 같아요. 전투가 진짜 커지고 우리 군인이신 분이 계시지만 현대전 같으면은 장교가 나갈 때 저게 표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싸울 때 이게 잘 보여야 돼요. 기사들이 중심이 되고 위험도 하지만 그래야 또 이 부하들이 기사를 따라 움직이니까 그래서 차별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게 승병단이 역시 중요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시대의 전투도 보면 승병들이 꼭 어디 부대에 편제가 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영화에서는 이 승병들이 항상 세 보이잖아. 네. 뭔가 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맞아요. 근데 사실 승병들이 싸움보다도 더 중요한 게 특수 직종 집단이다 보니까 공병, 기술자, 의료 이런 쪽에 활약을 많이 해요. 지식인이죠. 당시에. 전문직 아직 그런 일반적 상업적 전문인이 없을 때 승려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또 의외로 중요한 게 취사 이런 거.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의식주인데요. 네. 밥 안 해주면 못 싸웁니다. 절밥. 아니 500명, 600명 밥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중에. 그거 식량 관리하고 반찬 관리하고 이런 거 다 하는 게 사원이 그런 거를 제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군대는 다니니까 이들을 어떻게 편제하느냐.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네. 그런데 전국시대는 작은 단위가 위를 치고
큰 단위가 옆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시대 동안에 부대 전술이 발달하는데 우리는 이제 전술이라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치고 왼쪽으로 치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더 중요한 게 이런 독립된 단위를 어떻게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해체는 못 하거든요. 현대 같은 무사단이 어딨어? 해체해버리는 거지. 그럼 너 부대와 훈련시켜 내보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독립적으로 모인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모아서 조직을 만들어서 또 그 상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는 방법을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지역 단위 군대는 제일 문제가 자기 동네에 특화돼요. 근데 이제는 통합 전쟁이잖아요. 도토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산에서 싸우던 애들을 벌판에서 싸우게 만들어야 돼. 이건 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다양한 군대들을 모아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전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또 중요해요. 어쨌든 단위 전투력을 또 높여야 돼.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민병 아시가루를 직업군인으로 만들어요. 그래야 더 잘 싸우니까. 그래서 단위 전투로 높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사실은 성입니다. 이게 전쟁은 공격 기술과 방어가 서로 부딪히면서 발전하는 건데 통합을 시작했잖아요. 통합을 당하기 싫은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를 강화해야겠죠. 그러니까 성을 쌓기 시작해요. 성을 개량하기 시작해요. 공격 나가는 애들도 내가 나가는 동안 공격당하면 안 되니까 요새를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갑자기 성 축성들이 엄청나게 빨리 발달합니다. 그리고 성이 그 성을 거점으로 해서 전략 거점으로 삼아서 공세부대가 진출할 수 있는 거점 단위 거점들이 지역마다 있어야 되니까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A라는 지역에서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이 성을 먹고 난 다음에 장차 작전으로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작전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구상을 이제 요점 같은, 하는 네.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지표에 대해서 애들이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단위 부대 전투력을 높이자, 농민을 직업군이나 만들자. 이것만 갖고 안 돼요. 무장도 통일시켜요. 창 길이가 다르면 그러네요. 저기서 온그 허준 씨 다이묘하고 윤 다이묘가 왔는데 창병을 묶어놨더니 창 길이가 달라. 짧은 놈이 무조건 먼저 가게 되죠. 근데 그러면. 그 같은 부대면 찔러 그러면 우리는 안 찌르는 거고 여기는 흉갑이 있는데 쟤들은 흉갑이 없어. 이러면 이제 전투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무장 같은 것도 통일 규정을 주게 되는데 다만 이게 싸우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그게 좀 제대로 되는 건 끝나고 전국시대 끝나고 엄청난 피로써 완성이 돼가는 거네요. 막상 싸울 때는 그림 같은 거 보면 사실은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영화 보면 왜 띠두르는 애들 봤잖아요. 네. 요즘 영화에서는 뭐 내가 죽겠다 뭐 이런 필살 거 뭐 이런 거. 실제로 가만히 보면 투구 쓴 놈, 안 쓴 놈, 그다음 이거라도 들은 놈, 투구도 모자. 그러니까 무장과 이게 좀 이렇게 안 맞아요. 아직은 그렇게 안 됐어요. 지금 근데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요? 네, 지휘 체계의 종횡적 연결, 그리고 무장 장비와 복장의 통일화. 이거는 군대의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돼야 명령을 해도 명령이 하달이 내려가서 하부 조직들이 하나의 단체로, 하나의 원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무사단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아서 벌집처럼 만들어가서 하나의 군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무사단이 지역 단위로 자기 조직이 있으니까 보통 한 500명 정도가 하부단인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대급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그럼 그 대대급을 모아서 연대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임진왜란 때도 보면은 일본군의 장점과 단점이 이 대대 단위가 전투력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똘똘 뭉치고 전문 군인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끔 일본군이 공성전 같은 거 할 때 잘 안 되는 게 진주성 전투도 모을 때 보면 제일 큰 다이묘가 한 3,000명, 밑에는 500명, 300명 몰고 와요. 열 몇 개 부대가 모여서 공성전을 하니까 이럴 때는 협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단위 전투력이 높다는 게 장점이고 얘들을 종합할 때는 좀 골치 아프다. 그러면 얘들을 종합해서 잘 싸우게 하려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게 전술이고 부대 전술이지. 요거가 이제 전국시대 동안에 개발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요 지역에서 모인 500명은 정말 잘 싸우는데 요것들을 모아놓은 전체
다이묘의 어떤 이 부대는 아직까지는 힘을 못 발휘하던 시대다 이런 말씀인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전국시대 제대로 된 전투의 이야기 그리고 이 군웅 할거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14세기 일본에서 쇼군의 권력이 약해지자 각지에서 실력자가 등장하는 전국시대가 펼쳐진다. 특히 가이의 호랑이라 불린 신계는 에치고의 용이라 불린 겐신과 맞붙으며 최대의 격전을 펼친다. 한편 오다 노부나가는 조총을 주력 무기로 삼고 세력을 키워나가며 기회를 노리는데 동맹과 배신, 모략이 오고 간 일본의 전국시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분열과 번영의 일본 전국시대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